종래에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뭔가 그런 이념적인 공세 또 이른바 종북몰이 이런 것을 통해서 정치적인 이익을 꾀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자, 종북 세력에 의한 테러다라는 것은 그 사건 직후에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특히 당정청에서는 그렇게 또 규정을 졌기 때문에 그러면 하태경 의원의 생각은 그것과는 좀 다릅니까? 아니면 기본적으로는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제 정치라는 게 뭐냐? 국민들의 다수가 이번 사건을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통진당을 겪었고 통진당과 야당의 관계에서 야당이 종북 숙주라는 비판을 수도 없이 받았으면서도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해서 야당이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은 그걸 알고 있었죠. 우리 여당이 해줄 건 뭐냐?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려야 됩니다. 예. 이번 사건이 작은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사람이 예를 들어 저한테도 식칼이 배달됐습니다. 하태경 곧 죽는다. 국방부 한민구 장관한테도 한민구 곧 죽는다. 식칼이 배달됐습니다. 예. 그런 사건이 연이어 있는 데다가 이번 사건이 있습니다. 일회성 사건이 아니죠. 그러면 국민들은 당연히 그 연결됐다고 보신다는 아니, 연결된 게 아니라 예. 이런 일련의 사회 현상들이 그냥 전부 다 저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그게 야당하고 일탈에 무슨 불과하느냐 아니면 통진당을 경험했기 때문에 뭐 통진당 같은 조직적 배후에 대해서 그게 국민들이 통진당하고 걱정하는 무슨 겁니다. 관계인데? 예. 그러면은 여당과 정부가 청와대가 할 일은 뭐냐?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한 채 어억도 없이 우리가 조사를 해서 어억을 풀어주겠다는 이야기를 당연히 정부가 해야 됩니다. 예. 근데 문제는 내가 야당 비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야당처럼 이번 사건은 극단적 세력의 개인적 일탈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 그러면 그게 맞을 수가 있습니다. 왜? 야당이 김기종 그 사람 더 잘 압니다. 친한 사람도 많고 아는 사람도 많고. 근데 그렇게 규정을 해서 그럼 다른 가능성은 사전에 차단한다. 예를 들어 미국 입장에서 문재인 정권이 잡았다면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개인적 일탈에 불과하니까 그럼 뭐 다른 가능성 우리 조사 안 하겠다는 식으로 비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미 간의 관계가 굉장히 나빠지는 겁니다. 어억 없이 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라는 거야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나만 못 없을 수가 알아듣는 있어요. 거야? 저는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그런 가능성은 그럼 배제할 겁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좀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러니까 뭐 개인적 우리가 일탈 있다고 행동을 주장하는 주장한 건 적이 없어요.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죠. 예.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한 채 어억도 없이 다 그냥 조사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거를 포함을 시켜야지 그럼 그걸 뺍니까?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철저하게 수사하다 보면 개인적 일탈이라고 하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것 나올 아니겠습니까? 수 있죠.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사건에 대해서 개인적 일탈 행동이다라고 규정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문제의 김기종 씨가 그런 평소에 납득할 수 없는 돌발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해온 사람이다라고 하는 과거의 행적을 소개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얼마든지 개인적 일탈 행동이었다라고도 드러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하게 수사를 하다 보면 그야말로 종북 세력에 의한 뭐 조직적인 테러일 수도 있겠지요. 그건 누구나 다 속단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다만 저희들도 분명하게 철저하게 수사를 하되 다만 지금과 같이 미리 예단해서 아니 당정청이 뭡니까 대통령부터 이것은 종북 세력에 의한 한미동맹에 대한 공격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계시니까 이거는 수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예단해 놓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것은 정치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때문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낳는 것이죠. 집권 여당으로서는 매우 신중치 못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크게 각을 제가 세우려고 나온 건 아니고 뭐 하다 보면 해법. 가게 세울 수도 있는 거죠. 예, 네. 말씀하세요. 이제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개인적 일탈이라고 나올 수가 있고 이 시간 두 낭비 같은데 번째로는 이거? 이게 종북은 맞아요. 세력은 아닐지라도 네. 이 본인의 지금 네. 사고나 여러 가지 발언으로 볼 때 네. 그러면 국민들은 종북 한 사람을 볼 때 왜 한 사람이냐? 제가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만 그 김규종 씨 변호사는 김규종 씨보다 더한 종북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검색해 보면 나오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죠. 그리고 그 국가의 안보나 여러 가지 책임지고 있는 여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쪽에서는 우리도 예단 안 할게요. 안 하고 그쪽에서도 예단하지 마라. 그건 지금 하태경 개인의 의견이잖아. 이러면 이 논쟁은 그냥 당정청의 정리됩니다. 논리를 따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논쟁이 종결되고 저희도 여기서 마치면 되는. 이거 보는 건 시간 낭비일 것 같은데요? 예. 이게 무슨 뭐 논리가 돼? 아니 새누리당 입장을 가지고 와서 당정청의 입장대로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논쟁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저 자세는요 되게 비겁하게 당정청의 자세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지금 말로 물타기를 하면서 그런 거잖아. 지금 논리도 안 맞고 그 근거도 없이 그냥 이렇게 순서도 없는 말을 막 늘어놓는 거잖아. 저걸 보는 건 너무나 시간 낭비인 것 같아. 그쵸? 이건 토론이 아니야. 아니 이게 우리가 무슨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들도 아니고 좀 말장난이지. 저걸 왜 보자 그런 거야? 저게 뭐가 그렇게 대단했다고? 어? 저기서 뭐가 그렇게 대단했어요? 뭐 저기 저 토론하다가 뭐 저기 손석희 선생님이 웃었어? 비웃었어? 이건 완전히 말 같지도 않은 얘기죠. 그죠? 예. 아까 이제 하태경이 저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들의 논리, 지들의 당정청의 논리가 맞지 않다라고 지도 느끼는 거야. 만약에 지가 자신감이 있다면 청와대와 당정청이 이게 종북 세력의 한미동맹에 대한 공격이다. 그게 맞다라고 생각했으면 그 논리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건, 예,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은 비겁해서가 아니라 지가 봐도 말이 안 되거든. 말이 안 되니까 그 논리를 버리고 지금 뭐 말장난 한번 해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몇 단어 나왔어. 종북, 예, 종북이라는 얘기가 나왔단 말이야. 과연 김기정이 종북이냐? 김기정이 종북이라는 근거가 뭐야? 북한에 자주 갔다 왔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말이에요. 이제까지 북한에 금강산 관광 갔던 인물들 다 공개해야 돼. 금강산 관광 갔던 인물들 그거 전부 다 조사해야 돼. 그렇잖아. 개성공단 나무 심는 저기 갔던 사람들도 다 공개해야 되고 이제까지 북한에 건너갔던 사람들, 북한에 넘어갔던 사람들 다 공개해야 돼. 자, 무엇보다 종북이란 말이 뭐야? 종북. 북한의 입장을 따른다는 말이잖아. 특히 괴수 김정일, 김정은, 뭐 김일성의 말을 따르는 게 종북이잖아. 과연 박근혜 정부는 누구를 종북이라고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 박근혜는 먼저 자신의 언행을 돌아봐야 된다고.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날도 같이 살펴봤지만 북한에 가서 온갖 관광을 다 하고 김기종이 그렇게 대우받았겠어? 북한 가서? 북한에 가서 그렇게 공산당원들 한꺼번에 많이 만났겠어? 그런 대우를 받은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얼마 안 될 거라고 봐. 아니 자기가 무슨 우리나라 국가 원수도 아니고 안 그래? 이게 그 무슨 미래연합인가 이런 대표라면서 이름도 없는 정당의 대표하면서 거기 왜 가냐고. 가서 왜 그런 자기가 무슨 국가원수처럼 관광을 하고 다녀. 그러면서 거기 막 그 무슨 공산당 당원들 잔뜩 모인 데 가가지고 그 소위 북한의 고위 간부들 다 만난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김정일을 만나서 서로 뭘 약속했는지 모르겠는데 돌아와서 약속을 지킬 거라고. 무슨 약속을 지킬 걸 무슨 약속을 하고 와서 약속을 지키라는 건데. 그 다음에 정몽준이가 쓴 회고록에 의하면 박근혜가 김정일 만나고 와서 한일 축구전을 하는데 응원할 때 단일기를 흔들으라고 그런 거야, 박근혜가. 근데 이제 붉은 악마가 말을 안 듣고 태극기를 흔든 거야. 그래서 박근혜가 거기서 신경질 냈대잖아. 북한에 김정일이지 그때? 김정일하고 약속을 했는데 왜 단일기를 안 흔들고 태극기를 흔드냐고. 이 땅에 이보다 더한 종북이 어딨어. 김정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태극기 들고 응원하고 싶다는데 태극기 흔들지 마라. 김정일하고의 약속은 이것도 그 처음 든 사람 있어. 뉴스 좀 갖고 와봐요. 뉴스 갖고 와봐. 이거 정몽준 회고록 내용이야. 박근혜가 그 당시에 그 한일 축구를 할 때 붉은 악마가 태극기를 흔들었다고 막 화를 냈다. 왜 단일기를 흔들지 않느냐. 김정일하고 약속했는데. 이보다 더한 종북이 어딨어.
얘기 처음 들어요? 이거 빨리 찾아와. 예, 빨리 찾아와. 이거 기사 한번 확인하고 가야 돼. 이게 정몽준의 회고록에 나온 내용이야. 태극기 흔들지 말라 그랬다니까요? 기가 막히는 일이야, 기가 막히는 일. 그러면서 지금 누구도 종북이라고 그래. 아무한테나 종북이라 그래?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 동네 부자들, 우리 동네 알고 있는 어떤 부자 아줌마는 뭐 한나라당 당원활동도 했던 아줌마야. 금강산 4번 이상 갔어. 사시사철. 사계절에 금강산은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이름이 다르다. 뭐 개골산, 먼산 있잖아. 그래갖고 이름이 다르다 하면서 4번을 갔다니까? 그리고 그 아줌마도 종북이겠네. 안 그래? 거기다가 북한에 금강산 관광 가가지고 그 당시에 왜 총격사고로 죽은 박왕자 씨. 그 사람도 한나라당 여성위원장이야. 그 북한에 가서 총 맞고 죽은 박왕자라는 아줌마도 한나라당 여성위원장이야. 북한에 관광 가면 종북 세력이면 그 아줌마도 종북 세력인 거 아니야. 도대체 종북의 기준이 뭐냐고. 뭐가 종북이야. 지금 대한민국의 주요 메이저 언론에서 동아일보는 1920년대 김일성의 업적을 그 황금 동판에다 새겨가지고 북한에다 선물을 했대. 그거 김일성 찬양 고무죄 아니야? 국가보안법 위반 아니니? 그 다음에 조선일보에 무슨 간부였다는데 김정일더러 참 인간이십니다 그랬대. 김정일을 찬양한 거야. 그거 국가보안법 위반 아니야? 우리나라 지금 재벌들도 북한에다 선물 많이 했더만. 그거 전부 다 국가보안법 위반의 종북 세력 아니야? 북한 칭찬하고? 도대체 종북의 기준이 뭐야? 종북 세력이 누구냐고? 박근혜? 북한이 없으면 정권을 유지할 수 없는 세력. 그들이 종북 세력 아니야? 북한이 없으면 정권을 유지할 수 없는 세력. 그들이 종북 세력이지. 북한을 계속해서 띄어올리고 토크 콘서트 테러범에게 친필 사인을 보낸 하태경 의원. 테러를 막 추앙하고 말이야. 도대체 종북의 기준이 뭐냐?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이 김기정의 종북 세력을 뭐 어떻게 따르니까 또 막 일반 국민들 중에 겁먹은 사람들이 있어. 그렇게 겁을 먹기 때문에 쟤네들이 만만하게 보는 거야. 종북 세력이라고 그 겁을 주면 거기서 겁을 먹으니까 쟤네가 만만하게 보는 거야. 누가 더 종북 세력이냐? 종북의 기준이 뭐냐? 어떻게 함부로 종북 세력이냐? 그러면서 들이대고 싸워야지. 뭘 두려워해? 왜 겁먹어? 왜 주춤거려? 그러면서 말이에요. 중요한 얘기 한 가지 하고 넘어갑시다. 통진당 얘기. 하태경이 지금 통진당 얘기 계속했어. 그러고 보니까 우리 통진당 얘기 왜 하다 말았지? 까먹었네. 우리 통진당 얘기 다시 한번 합시다. 자, 통합진보당이 아로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공산혁명을 기도한 내란 음모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해산해야 된다. 그게 새누리당과 정부의 입장이었고, 그래서 정부와 새누리당의 입장에 따라서 그 헌법재판소가 작년 12월에 통합진보당을 해산했어요. 아로라는 조직의 핵심 인물들이 전부 다 통진당의 주요 당직자고 주요 인물들이다. 그러니까 통진당을 아로의 연장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해산한다. 그래서 해산했어. 그런데 대법원에서 지금 통합진보당 어떻게 됐어요? 대법원에서 이석기가 아로를 통해 내란 음모를 했다? 아니다. 대법원에서 이석기의 내란 음모죄가 무죄가 나왔어. 그렇다면 지금 통합진보당이 아로이기 때문에 해산했다라는 그 주장은 근거가 사라진 거야. 그지? 이거요. 여러분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되는 거야. 통진당 해산이 적법했는가? 통진당 해산이라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을 해산했어.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을 해산을 했는데, 이 고등법원, 맞다. 고등법원 판결이구나. 헌법재판소에서 이석기가 내란 음모를 했다. 그게 아로 때문이다. 그 아로의 핵심이 통합진보당이니까 통합진보당 해산해버렸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고등법원에서 이
이석기에 대해서 뭐라 했어? 내라는 뭐 무죄가 나왔어? 이석기 내라는 뭐 무죄가 나왔다고. 왜? 이석기가 내란 음모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아로의 실체가 없다. 아로의 실체가 없대. 그럼 아로란 혁명 조직이라는 게 없었다는 거야. 그러면 통합진보당 해산을 했다는 거는요, 지금 대한민국 헌법을 위배하고 정부와 헌법재판소가 지금 월권에다가 근거 없이 정당 해산을 한 상황이 벌어진 거야. 그런데 그래서 지금 통합진보당 사라졌어. 그러면 누가 또 종북 세력인데? 종북 세력이라고 통합진보당 해산시켜놨는데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킬 근거는 사라졌고, 그런데 또 무슨 종북 세력이 있냐고. 이번에는 새정치연합이 종북 세력이야? 다음엔 일반 국민이 종북 세력이고? 어디까지가 종북 세력이야 도대체? 종북 세력의 기준이 뭐야? 진짜 이 말 같지도 않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맞아. 이번에 김기종과 종북 세력 논쟁은요, 이거 통진당 해산은 정당한 것인가, 이 문제로 맞받아쳐야 돼. 헌법이 보장한 민주주의 정당의 권리를, 물론 여기서 나는 통진당 매우 싫어해요. 통합진보당 때문에 대한민국에 정치 발전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야. 왜? 쓸데없이 야당이 분열돼서 매번 새누리당 당선시키고 새누리당이 2012년에 과반수 얻는데 1등 공신이 통진당이라고 보는 사람이야. 나는 통진당이 사라지길 바란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국민들이 투표로 없애야 되는 거지. 정부에서 지 멋대로 없애면 안 되는 거야. 통진당은 국민 손으로 없앴어야 된 정당인데, 투표로 없애야 되는 정당인데, 지들이 뭐라고 함부로 정당을 해산해? 나 이석기 아주 싫어해. 통진당도 아주 싫어해. 그러나 이석기가 싫다고 해서 죄를 줄 수는 없는 거야. 내란 음모를 했다고 잡아갔잖아. 내란 음모가 무죄야.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거지. 내란 음모를 하지 않은 사람을 내란 음모라고 잡아갔으면 내가 아무리 싫어하는 인간일지라도 그거는 사법부가 잘못한 거고 정부가 잘못한 거지. 나는 통합진보당이 사라져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야. 그러나 통합진보당을 없앨 수 있는 건 오로지 국민이야.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의 투표로 없애는 거야. 지 마음에 안 든다고 멋대로 정부가 해산 신청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근거도 없이 해산하고 누구 멋대로. 지금 니들이 누구 위해서 이 지랄이야.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야. 국민 10%가 선택한 정당은 국민 10%가 없앨 수 있는 거야. 어디서 지금 이 종북 세력 싸움은요, 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강제해산, 근거 없는 강제해산, 이 문제로 맞받아 싸워야 돼. 지금 막 통진당 지지했던 사람들이 막 겁먹고 흩어지면 이건 니들 전부 다 진짜 종북 세력이란 말 인정하는 거야. 통합진보당 지지 세력이 정말로 종북 세력이야? 아니잖아. 북한에서 지시받았어? 아니잖아. 북한의 김정일 만나서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태극기 못 흔들게 한 사람이 종북 세력인 거지. 잠깐만 기다려봐. 이게 중요할 때 또 누가 왔어.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 해산의 권리는 국민에게 있습니다. 물론 정말로 통합진보당이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라는 확고부동한 증거가 있다면 그러면 그 정당 해산해야지. 어쨌거나 김정은은 우리의 적이 맞으니까. 그러나 김정은의 지시를 따라 우리나라 국가를 전복하려고 했다, 이런 근거도 없이 정당을 해산해? 누구 맘대로? 박근혜 남북 축구에서 태극기 흔들었다고 항의. 이게 한일전으로 알고 있는 남북 축구라고 나와있네. 예. 한나라당 정봉준 전 대표가 4일 출간한 자서전 나의 도전 나의 열정을 통해 유력 대권 주자인
이게 언제 신문이냐면 2011년 9월이야. 2011년 9월에 낸 자서전이야. 카드라도 있으니까 다행이지만 카드 없으면 어떻게 들으라고. 죄송해요. 아니 그래도 카드라도. 아니 아까도 소리가 울렸는데요. 제가 좀 늦었어요. 나가서 답변을. 오늘이 3월 10일. 오늘 날씨 추워서 힘드시죠? 어떻게 다 힘들더군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해 주셔야죠. 죄송합니다. 수고하세요. 자, 미안합니다. 예. 또 내가 고소했던 그 검찰 처분서가 와가지고, 한나라당 정몽준 전 대표는 4일에 출간한 자서전 나의 도전 나의 열정을 통해 유력 대권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와 얼굴을 붉혔던 일을 비롯해 각종 비화를 공개했다. 뭐 자신의 어리지 뭐 쓸데없는 얘기가 다 넘어가고요. 정 전 대표는 즉 정몽준은 박근혜가 2002년 5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북 축구 경기 개최를 합의한 뒤 경기가 개최되는 과정에서 자신과 충돌한 일을 공개했다. 한일 축구가 아니라 남북 축구였네요. 정 전 대표는 2002년 9월 남북 축구 경기 당일을 회고하며 박 전 대표가 먼저 경기장에 와 있었는데 나를 보더니 화난 얼굴로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고 했다며 무슨 소린가 했더니 관중들이 한반도기를 들기로 했는데 왜 태극기를 들었냐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경기 시작 전에 붉은 악마가 대한민국을 외치자 박 전 대표는 구호로 통일조국을 외치기로 했는데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고 다시 내게 항의했다고도 했다. 그는 지난 2009년 9월 당대표 취임 후 가진 박 대표의 회동 결과 브리핑을 둘러싼 마찰 뭐 어쩌고저쩌고도 소개했다. 봤지? 한반도기가 뭐냐면 남북 단일기라 그래가지고 옛날에 우리 90년대에 만들어진 깃발이야. 그래서 하얀색 바탕에 하늘색 한반도의 그림이 있는 거. 한반도가 그려져 있는 거. 그게 남북 단일기예요. 그거를 흔들기로 했는데 왜 태극기 흔들었냐고. 예. 그랬다고. 예. 누가 종북이야? 누가 종북이야? 뭘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아줌씨야. 여기 뭐 읽어보면 다른 박근혜 잘못도 많은데 내가 또 이 얘기 근거 없이 했다고 또 지랄할까봐 증거 보여준 거야. 박근혜가 태극기 흔들었다고. 박근혜가 태극기 흔들었다고 신경질 냈다는 증거 보여달라 해서 증거 보여준 거야. 이거 오늘 처음 보신 분. 이 내용 오늘 처음 보신 분. 박근혜가 단일기 흔들기로 했는데 잠깐만요. 엉뚱한 사람이 강퇴당했네. 오늘 처음 보신 분 많아요? 이거 널리 갖고 계세요. 이 자료. 종북 세력 얘기 나오면 뭐 종북 세력 누가 그런 얘기하면 박근혜랑 김정일 만난 동영상이랑 요 신문 기사랑 그 다음에 왜 박근혜 카드 뉴스 있지? 카드로 본 박근혜 방북 기사 그 내용 그 세 가지를 들이미세요. 이거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될 자료. 여러분들의 뭐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요 박근혜가 태극기 흔들었다고 신경질 낸 거, 그 다음에 박근혜가 김정일 만나고 와서 인터뷰한 거, 그 다음에 자기 책에다 쓴 내용, 오마이뉴스에 카드 뉴스로 나온 거 있잖아. 그거 두 가지하고, 그 다음에 김정일 박근혜 만난 그 영상하고,
그걸 갖다가 증거 자료를 가지고 누구든지 종북 세력 얘기하면 그걸 갖다가 그냥 그 주둥이에다 꽂아버려야 돼 아주. 자, 그러면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이 박근혜가 아니면서 이제 나는 무엇보다 오늘 사실 제목을 이걸로 하려고 했어. 박근혜 제부 석고대죄. 박근혜 제부 석고대죄. 박근혜 제부가 주한미 대사한테 미안하다고 그 석고대죄를 했다며. 예. 사위 아니야. 아, 박정희 사위지. 그제 박정희 둘째 딸 그러니까 박근혜 여동생 남편이야. 석고대죄를 했대요. 그럼 이 석고대죄가 뭐냐? 이 석고대죄가 뭘까요? 석고대죄라는 건 뭐냐 하면 임금 앞에 신하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임금께 용서를 구하면서 그 차가운 돌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거, 그게 석고대죄야. 즉 석고대죄라는 건 나보다 높은 사람에게, 즉 나의 주인에게 종이 잘못했다라는 뜻으로 밝히는 거, 죄를 용서를 구하는 거, 그게 석고대죄야. 만약에 노무현 때 누가 이렇게 했다면, 만약에 노무현 때 노무현 형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 아마 조중동에서는 이렇게 얘기했겠죠. 노무현의 식민사관 어디까지? 노무현 정부의 식민성 어디까지? 라고 욕했을 거야. 이 석고대죄라는 건 옛날에 대국이 소국을 지배하면서 소국의 왕이 지들이 보내라는 공무를 제대로 안 보내고 이렇게 자기네들이 지시를 제대로 안 하면 그 왕을 모욕을 주기 위해서 석고대죄하라고 그러고 막 그랬었던 거예요. 기왕후에도 보면 석고대죄하냐고 나오잖아. 무릎 꿇고 앉아갖고 죄를 용서를 구하는 거. 그건 임금 앞에 신하가 주인에게 종이 또는 사대하는 큰 나라, 사대가 뭐냐면 큰 나라를 섬긴다는 거야. 큰 나라를 섬기면서 너희가 주인의 나라, 우리가 종의 나라, 그게 사대주의야. 한마디로 박근혜 여동생 남편의 석고대죄는 우리가 미국의 종인 것처럼, 미국이 우리의 왕이고 우리가 그 신하인 것처럼 행동한 거야. 그래서 그 일은요, 한마디로 대통령 얼굴에 개망신을 준 거라고. 대한민국 얼굴에 똥칠을 한 거야. 이걸 보고 입 다물고 있는 사람들은 뭔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대통령 여동생 남편이야. 그러면 이거 고위공직자 중에서도 대통령 친인척으로 관리 대상이라고. 노무현의 형이 누구한테 뭘 받았다, 구속까지 됐어. 그만큼 이 대통령의 이 여동생 남편이면 가까운 사이야. 그런데 어디서 지금 석고대죄를 해? 이 대통령의 여동생 남편이 석고대죄했다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이건 대통령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야. 우리 정부가 정부 차원에서 잘못했다, 그런 뜻으로 그 대국에다가 죄를 비는 거야. 용서해달라고. 박근혜가 잘못한 거 대신 용서를 비는 거라면 내가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이건. 도대체 박근혜는 가족 관리 어떤 식으로 하는 거야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자 이거 말이에요. 만약에 이게 일본 대사한테 그렇게 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 가만히 있겠어? 일본이니까 참는 건데, 그러니까 미국이니까 참는 거지. 미국이 우리 얼마나 도와줬는데. 그러면서 한미동맹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뭐라 그랬어? 사건 발생한 첫날. 한미동맹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누구의 필요를 위한 거다. 미국의 필요를 위해서 하는 게 한미동맹이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 그리고 이번 일로 한미동맹이 깨질 거다, 그런 얘기는 있을 수 없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미국 대사도 뭐라 했어? 한미동맹은 끄떡없다, 아무 문제 없다 라고 얘기한 거 아니야. 그리고 미국 국무부 차원에서 이건 개인의 돌출행동이다 라고 못을 박았어.
그런데도 이게 종북 세력의 무슨 조직적인 범죄니 어쩌니 하면서 망신 개망신을 떨으니까 주한미군 대사가 박근혜가 온 날 자기가 두 개의 한국을 잃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다며. 두 개의 한국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분단, 남북으로 분단된 상황, 그리고 이 분단된 상황에서 어떻게 남한의 정부가 그 분단 상황을 이용했는가, 그런 부분들을 쓴 책이 두 개의 한국이야. 한마디로 박근혜한테 내가 두 개의 한국이라는 책을 다시 읽고 있다라고 미국 대사가 얘기했다는 얘기는 뭐냐? 내 사건을 종북몰이에 이용하지 말란 경고예요. 내가 지금 두 개의 한국이라는 책을 읽고 있다는 뜻, 그 두 개의 한국에 나와 있는 내용이 분단 국가에서, 특히 남한에서 어떻게 분단을 이용해서 권력이 유지됐는가. 그러면서 이놈의 이 KT는 고객 정보를 너무나 함부로 팔아먹어. 그냥 스팸 전화가 끊임없이 와. 예. 그래서 석고대죄를 한 것은 좀 심하지만 용서를 구하는 것은 맞음. 일반인을 해친 게 아니라 미국이란 한 나라의 대변인을 해친 거니까 사과가 아닌 용서를 구하는 게 맞지. 그렇지. 용서를 구해야지. 누가? 대통령이. 경호 임무를 제대로 못한 거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지. 진심으로 사과해야지. 그런데 박근혜가 찾아가서 뭐라 그랬어? 자기랑 똑같이 다쳤다고 그거 어쩜 나랑 게 똑같냐고. 박근혜가 용서를 구해야지. 외교관에 대한 보호 의무는 국가 행정부의 책임인데 그걸 제대로 못했으니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를 구해야지. 그런데 찾아가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사과 아니야. 그 용서를 구해야지. 그 보호 의무를 제대로 못해서 미안하다. 자기도 똑같이 칼침 맞았다고. 2006년에 이 병원에서 치료받았다고. 어쩌면 우린 이렇게 통하냐고. 자, 중요한 거는요. 그러면서 이제 미 대사가 두 개의 한국을 잃고 있다라고 얘기한 부분이야. 그 두 개의 한국이라는 게 결국 우리나라의 적대적 공생관계에 대해서 비판한 책이야. 그러면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게 뭐냐? 북한이라는 적을 만들어서 북한과 계속 싸우는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건 적국이야. 그런데 그 적국을 이용해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활동, 이게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거야. 옛날에 박정희가 김일성이랑 둘이 남북 합의서를 만들었잖아. 그 7.4남북 공동성명, 합의서가 아니라 7.4남북 공동성명이라는 걸 발표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진짜 미치겠네. 잠깐만요. 그래서 그때부터 뭘 이용한 거야?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걸 이용을 했다고.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거.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것이 형성됐다고. 그러면 이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게 뭐냐 하면 옛날에 소련하고 옛날에 냉전시대 때 이게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게 무슨 용어냐 하면 외교적인 용어예요. 외교관들이 사용하는 전문 용어라고. 이게 언제 때냐 하면 옛날에 냉전시대 때 미국을 중심으로 한 나토와 소련을 중심으로 한 바르샤바 조약기구, 그러니까 북대서양 조약기구하고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서로 그 적대 관계였잖아. 냉전, 콜드와, 그러니까 차가운 전쟁이라고 하면서 서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나누어서 막 총성 없는 전쟁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서로 막 군비를 구축하고 군비를 막 세우면서 군비를 막 쌓아 나아가면서 서로 막 허세를 부리고 그러면서 그 군비를 만드는 돈, 군장비를 구축하는 돈으로 엄청난 돈을 썼고 그러면서 자기네 정부를 비판하면 막 외국의 스파이라고 몰아가지고 죽여버리고 이랬던 게 냉전시대의 모습이었단 말이야. 근데 결국 그 냉전시대라는 게 적대적 공생관계였다. 즉 서로가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고
각국의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적을 이용했다는 거야. 그게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 세계 냉전은 끝났어. 오로지 우리나라만 북한하고 남한 사이가 여전히 지금 적대적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데 그 적대적인 관계를 통해서 가령 이게 미친놈이 사고를 쳐도 종북 세력, 통진당이 박근혜를 비판했다고 종북 세력, 권력을 비판하면 무조건 적을 이롭게 하는 행동이다. 이 종북 세력이란 말이 그거예요. 지금 박근혜를 비판하면 누가 좋아하겠냐? 북한이 좋아한다. 그러니까 박근혜를 비판하는 건 북한을 따르는, 북한을 추종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종북 세력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야. 어? 아, 귀 아파요? 예, 미안해요. 예. 자, 그래서 이 종북 세력, 박근혜를 비판하면 종북 세력이라고 주장하는 것, 그게 문제라는 거야. 어? 이게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거야. 자기를 비판하면, 자신을 비판하면 무조건 종북 세력이라고 외치는, 북한을 적으로 두고 북한이 없어지면 안 되는, 그래서 절대로 통일하면 안 되는 적대적 공생관계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에게 누가 그 한미 대사가 내가 지금 2개의 한국을 읽고 있다. 한마디로 니네 아버지가 이 북한을 이용해서 어떻게 권력을 구축했는지, 소위 분단 상태가 대한민국의 군부 독재에게 어떤 도움을 줬는지 그걸 내가 지금 읽고 있다. 그치, 용북 세력이라고 불러야 된다. 맞는 말이야. 라고 경고를 준 거야. 그랬더니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너무 이제 소위 우리 진보 세력들이 야, 누가 저기 이 주한미 대사가 박근혜에게 엿을 먹였다. 그래서 2개의 한국이라는 책을 읽고 있다고 얘기한 거는 박근혜에게 엿먹인 거다. 그래서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 나온 말이 뭐야? 갑자기 그 주한미 대사가 박근혜에게 친절해졌어. 뭐 때문에? 사드 때문에. 사드.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번 건수로 뭐까지 밀어붙이겠다? 사드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거야. 자, 이미 사드라는 게 뭐예요? 결국 중국을 방어하기 위한 미국이 그토록 소망했던 그 미사일 방어체제. 예. 그 미사일 방어체제라는 건데, 지금 미국이 일본을 주축으로 해서 한미일 공조체제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그 고고도 미사일이라는 것을 만들겠다. 그게 사드 체제예요. 이 사드 체제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결국 MD 체제에 그 따라가는 게 사드야. MD 체제의 한국식 표현이 사드라고. 결국은 한미일 공조체제로 미국과 러시아와의 전쟁 준비라는 미사일 체제, 이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 주한미 대사가 냉큼, 뭐, 공통점이 많다 하면서 박근혜 치켜 세워주잖아. 결국은 이번에 이 김기정이라는 미친 사람의 난동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중국과 러시아하고 척을 지는 사드 체제를 구축하게 생겼어, 지금. 심각한 문제야. 자, 그런데 말이에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중국에서 사드 체제를 거절하는 대가로 경제적 인센티브를 약속했다는 얘기가 있다. 오늘 아침에 나온 신문인데,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였는데, 혹시 보신 분?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에서 그 미국이 주장하는 사드 체제를 거절하는 대가로, 뉴스 나왔죠? 그 뉴스 좀 찾아와봐. 미국이 요구하는 사드를 거절하는 대가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안했다.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예. 시진핑, 박 대통령에게 사드 배치하면 문제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예,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약속했을 것이다라는 기사가 있었어. 이건가? 잠깐만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미국의 MD 즉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 배치를 거부하는 대가로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직접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리퍼트 주한 미 대사 피습을 계기로 사드 배치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한 새누리당 강경파 주장대로 사드를 배치할 경우 중국의 경제 보복이 뒤따를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어서 박 대통령의 선택이 주목된다. 미국의 보수 안보 전문 온라인 매체인 워싱턴 프리비컨은 9일 서울발 기사에서 미국의 전현직 관료들의 말을 인용해 시 주석이 즉 시진핑이 지난 7월 서울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때 박 대통령에게 미국의 사드 배치 계획을 허용하지 않으면 한국과 중국 사이에 무역과 경제 교류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당시 한국은 사드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권 국가로서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며 사드 배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국 관료들은 시 주석이 말한 문제가 한국과의 무역관계 축소를 뜻하는 위협으로 해석했다. 미국의 한 관리는 워싱턴 프리비컨의 중국의 전략적 목표는 한국을 이용해 한미일 공조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일본의 제국주의와 과거사에 대한 선전을 통해 반일 감정도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한국 지도부는 베이징의 계산에 쉽게 빠져든 것으로 보인다며 박근혜 정권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즉 미국의 공화당은 불만이야. 미국의 매팔 아래서 전쟁주의자들은 불만인 거야. 워싱턴 프리비컨은 이 밖에 중국 정부가 자국의 통신장비 업체 하웨이가 한국 통신 인프라망 입찰을 따낼 수 있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하웨이가 미국 정부기관을 해킹한 의혹을 받고 있는 기업이라는 이유로 하웨이 장비 설치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워싱턴 프리비컨 보도는 최근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차관이 과거사는 덮고 가는 게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며 노골적으로 일본 편을 들면서 한국의 강한 불만을 나타낸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미국 정부 및 보수 세력이 리퍼트 대사 피습을 계기로 노골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거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는 유승민 원내대표, 원유철, 나경원, 정병국 이런 새누리당 수뇌부가 사드 배치 강행론과 맞물려 박 대통령을 안팎에서 압박하는 양상이어서 박 대통령의 최종 선택이 주목된다. 뼛속까지 친밀하고 자처해온 MB 정권 시절에도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경제 보복을 의식해 끝내는 사드를 배치하지 않았다. 보수적인 재계조차도 사드 배치에는 대단히 부정적이다. 삼성, 현대차 등 모든 기업이 중국 시장에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명과 후금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펴온 광해군을 몰아낸 인조는 시대착오적 반금 친명 정책을 취했다가 중국을 통일한 청해 침략으로 병자 호란을 겪으면서 민생을 파탄에 몰아넣고 국군을 쇠퇴시킨 역사적 과오를 범한 전례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상황은 경제 명줄은 중국이, 안보 명줄은 미국이 쥐고 있는 형국이다. 강경파들은 안보 명줄이 우선이라며 중국의 경제 보복을 감수하더라도 미국 요구대로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들의 요구를 따를 경우 제2의 인조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박 대통령의 최종 선택이 주목된다. 인조가 누군지는 알겠어. 등거리 외교 이런 걸 알겠어 박근혜가. 이제 문제지. 제2의 인조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광해군 들어봐서 광해군. 광해 봤지? 광해라는 이병헌이가 연기했던 드라마 영화 있었잖아. 그 이제 광해라는 사람이 원래 왕인데 쫓겨났어. 그래서 군으로 강등돼. 조선 역사에서 군으로 끝난 게 둘이야. 연산군, 광해군. 즉 왕으로 즉위했으나 폐위된 사람들이 군으로 돌아가서 죽는 거야. 근데 광해군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선조의 아들이야. 선조가 조선의 왕이었는데 되게 무능했어. 근데 또 52년인가 직권은 또 길었어. 아주 오랜 동안 직권했는데 굉장히 무능한 왕이었어요. 근데 이 선조가 처음에 후사를 못 봐갖고 정실 부인한테서 아들을 못 낳아서 후궁이 낳은 아들인 광해군을 세자로 만들어서 있던 차에 전쟁이 난 거야. 임진왜란이. 그 임진왜란 때 선조는 명나라로 도망가려고 했는데 이 광해군이 그 왕을 붙잡고 조선을 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피난길에 올라서 이 광해군이 의병들과 더불어서 일본하고 싸우면서 유명해진 사람이야.
광해군이. 그래서 이 광해군의 그 새로운 세력, 광해군을 따르는 새로운 세력들로 북인이라는 사람들이 만들어진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동인이 북인 남인으로 갈라져. 그 중에 이제 이 북인이 굉장히 좀 진보적인 개혁 정책을 핀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 광해군의 북인 정권은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우리나라에 왔잖아. 아무 도움이 안 됐어. 전혀 도움이 안 됐는데 어쨌거나 명나라는 조선을 돕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많은 돈을 써서 지들이 망했다라고 주장하는 거야. 그런 상황에 그 이제 명나라가 원래 국군이 약화된 거야. 중국이 200년을 못 가. 그래서 저기 조선하고 명나라가 조선보다 한 30년인가 먼저 만들어졌다가 기왕후 말이 명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야. 기왕후라는 드라마 끝에 보면 주원장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 안 나오고 글로만 나와. 주원장이 명나라를 세우면서 기왕후가 북원으로 쫓겨가서 북원에서 죽었다. 그런 얘기야. 근데 이 주원장이 세운 나라가 명나라이고 이 명나라가 한 조선보다 30년 먼저 세워졌다가 이게 임진왜란 때 망하는 거야. 임진왜란 직후에 병자호란과 임진왜란 사이에 명나라가 망해요. 그러니까 이게 한 200년 좀 유지가 된 나라야. 근데 이제 이 명나라가 망할 때 이 간도지방에서 이제 청나라, 그러니까 그 후금이지. 후금이 여진족의 나라 후금이 만들어져가지고 명나라로 이제 침공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후금과 청나라의 전쟁이 벌어진 거지. 그때 이제 이 명나라에서 우리가 너네 임진왜란 때 도와줬으니까 우리를 도와라! 그렇게 강요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고려 왕이, 그러니까 그 조선의 왕이 광해군이 장군을 보내면서 절대 누구 편을 섣불리 들지 마라. 이긴 사람 편 들어라. 무조건 명나라 편을 들거나 무조건 청나라 편 들지 말고 이긴 놈이 내 편 전술로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 실리 외교, 등거리 외교. 명나라 편도 안 들고 청나라 편도 안 들고 이긴 놈이 내 편 전술. 왜 그랬냐? 그럼 그 당시에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됐어. 일본 놈들이 조선을 초토화를 시켜놔서 전후 복구가 되게 필요했던 상황이야. 근데 그 상황에서 이 명나라에서 출병을 요구하니 그 전쟁 비용, 이게 출병은 곧 군량미까지 다 만들어서 보내야 되는데 살아남은 남자도 별로 없고, 근데 그나마 그런 애들 중에서 살아남은 애를 보내면서 군량미를 보내야 되는데 온 나라가 쑥대밭이라서 지금 식량이 세금을 거치지도 않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등거리 외교를 하면서 양다리를 걸친 거지. 그랬더니만 요걸 빌미 삼아서 인조 반정이 일어나는 거야. 인조 반정이라고. 어떻게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저버릴 수 있느냐?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저버릴 수 있느냐 이러면서 광해군을 내쫓아요. 광해군을 쫓아내고 인조를 데려다 왕을 삼는 거야. 그게 인조 반정이야. 근데 그 인조가 왕이 돼서 한 일이 뭐야? 그러면 병자호란 이겼어? 못 이겼어. 병자호란하고 정묘호란까지 전부 다 지면서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그래가지고 그 청나라 장군 앞에서 인조가 이 남한산성에서 바닥에 머리를 3번 이 피가 날 정도로 들이받아서 죄를 용서를 빌었다는 거 아니야. 그런 걸 석고대자라고 그러지. 하여튼 3번이나 빌게 하는 그런 모욕을 당해. 그리고 나서 저기 왕자 둘을 청나라에 인질로 보내는 거야. 첫째가 소현세자, 둘째가 복림대군. 근데 그 소현세자가 청나라를 가서 서양의 문물들을 접하고, 아, 이게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야. 그래서 그 소현세자가 그 조선에서 막 젊은 인재들을 불러다가 교육을 해요. 신사상을 교육을 해. 그래갖고 이제 북인의 후손들이었겠지. 그 이제 광해군이 죽으면서 북인들 전부 다 멸족을 당해. 근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숲으로 이제 숨어 들어간 거야. 제하로 숨어 들어갔다가 소현세자와 더불어서 청나라에서 교류를 합니다. 그래갖고 얘네들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 실학파가 되는 거야. 소현세자가 그러니까 청나라에 잡혀가 있을 때, 그때 이제 북학파, 가서, 새로운 문물, 청나라에 가서 새로운 문물을 배우고 돌아온 사람들이 실학자가 되는 거야. 그 실학자들 중에 저기도 나오는 거지. 정약용도 나오는 거야. 하여튼,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인조인데, 결국 그 인조가 친명배금, 명나라하고 친하다, 금나라를 배척하는 친명배금 정책을 주장하면서 왕위에 올랐으나 금나라를 배척하지도 못했고,
이게 대세가 청나라인데 망한 나라 편들다가 조선이 같이 그냥 싸그리 당한 사건이야. 그래서 제2의 인조가 되지 않으려면 지금은 중국과 미국 우리에게 둘 다 중요해.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미국을 버릴 수 있다? 중국을 버릴 수 있다?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만약에 우리가 미국을 버려버리면 완전히 중국의 치하로 들어가는 거고 미국의 편을 들고 중국을 버리기에는 우리는 중국과 너무나 맺은 게 많아. 실질적인 이익은 중국으로부터 얻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도 중국도 버릴 수 없는, 그래서 등거리 외교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 김기종 문제를 가지고 한미동맹을 공격했다는 둥 막 이런 놈들이 소위 미국의 공화당으로부터 지령을 받는 국내 정치인들이야. 미국 공화당은 누구로부터 후원금을 받냐? 무기산업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그러니까 무기산업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공화당으로부터 압력을 받고 지금 우리 국민의 혈세로 미국 미사일을 사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야. 근데 그래놓으면 이놈들은 나중에 미국 가서 잘 먹고 잘 살겠지만 한반도에 남아있는 우리는 중국과의 교역이 끊기고 교역에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 우리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큰 피해를 본단 말이야.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김기종 이 미친 사람의 행동이 지금 나라를 완전히 외교적으로 매우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거야. 미안해. 설명이 너무 길었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배후 이득을 보는 자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제 한겨레 신문에서 나온 내용인데, 예. 지금 계속 박근혜 정부에서 배후를 따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권영철 대기자, 곽병찬 대기자가, 이 배후가 누구겠냐? 이득을 보는 자 아니겠냐. 김기종 씨 범행 동기 밝히자는데 배후 종북 이야기만 난무. 종북몰이 게임, 승자는 결국 미국에 돌아가도록 되어 있어. 국정 주도권 잡기 위해 제야 세력 궁지로 몰고 인권 침해 안 된다. 이 곽병찬 대기자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98. 참 편지 많이 쓰셨어요. 요즘 대통령의 목소리에 생기가 넘칩니다. 발걸음도 가볍습니다. 신났죠? 건수 잡았다 싶어가지고. 예. 그동안 파김치처럼 늘어져 있거나 아니면 도끼 서린 속어를 쏟아내던 것과는 딴판입니다. 오늘 중동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세브란스 병원 병실로 리포트 대사를 방문했을 때 당신은 그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는지 내비쳤습니다. 저도 2006년 비슷한 일을 당해서 이 병원에서 2시간 반을 수술 받았습니다. 대사님도 그와 같은 일을 당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2006년 지방선거 유세 때 당신은 신촌에서 괴한에게 피습을 당했습니다. 사건 이후 선거판은 급격히 반전됐고 당시 한나라당은 압승했습니다.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도 비슷한지. 그렇습니다. 극단주의자의 칼날이 복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너무나 닮았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김씨의 칼질은 지극히 불행한 징표였습니다. 요즘 들어 나라에는 병적인 극단주의자들이 요즘 들어 이 나라에는 극단주의자들의 돌출 행동이 잦습니다. 지난해 12월 신은미 황선 토크 콘서트를 고교생이 습격한 건도 비슷한 일이었습니다. 소외된 극단주의자, 곧 외로운 늑대들의 이런 돌출 행동은 이 나라가 그만큼 병들었음을 보여주는 징후입니다. 분열과 불신, 불평등과 차별, 소외와 분노의 병이 그것입니다. 양식 있는 사람이라면 그 앞에서 반성하고 성찰할 일이지 쾌재를 불러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그 역시 정신질환을 의심받아야 합니다. 당신은 5일 독일 순방 중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주한미국 대사에 대한 신체적 공격일 뿐 아니라 한미동맹에 대한 공격, 한 정신질환자에 의해 위협받을 수 있고 죽을 수 있는 한미관계라면 어떻게 그걸 동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맞아! 한 정신질환자에게 위협받을 수 있고 죽을 수 있는 한미관계라면 어떻게 그걸 동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한미 관계를 호도하고 동맹의 결속력을 얕잡아보는 터무니없는 규정이었습니다. 이튿날 당신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연 어떤 목적에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단독으로 했는지, 배후가 있는지 모든 일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배후요? 김씨가 휘두른 칼질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는 이 나라에선 삼척 동자도 압니다. 그것이 이 땅의 자유와 평화와 통일을 간절히 바라온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를 줄 것인지 말입니다. 그런 짓의 배후가 누구냐고요? 사실 저도 궁금합니다. 공연히 선의로 김씨와 소통하고 지원도 한 사람들을 뒤지기보다는 김씨의 돌출행위로 득을 본 자들이 누구인지 따져보는 게 훨씬 쉽고 합리적인 방법일 겁니다. 당신의 과잉 반응은 이 나라를 다시금 30-40년으로 되돌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부 종교인들은 광화문 미국 대사관 앞에서 쾌유기원 발레나 정말 쪽팔려서 내가 진짜 부채춤을 추었습니다. 대통령의 제부는 아예 자리를 깔고 석고대죄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귀국하자마자 병실부터 찾음으로써 이런 소란에 한 번 더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비서실장을 보내 위로와 사의를 표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주인이 그러하니 진돗개들은 어떻겠습니까? 경찰은 김씨와 전화통화라도 한 사람이라면 불러다가 닥달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가 운영했던 우리마당에서 초청 강연했거나 이 단체의 행사에 장소를 대여한 기관이나 개인 모두를 배후 선상에 올려놓았습니다. 김씨가 이 단체를 20년 넘게 했으니 거기를 거쳐간 사람이나 인연 맺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김씨가 국가보안법 사범이 되면 선의의 지원자나 인연을 맺은 사람 모두 일단 수사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말만 섞어도 이 의심을 받도록 하는 게 국가보안법입니다. 수사기관이 김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입증하기보다 보안법상 이적행위 혐의를 씌우는데 전력을 기울이는 건 그런 까닭입니다. 김씨의 범행 동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기도 전에 사건의 성격을 대통령이 규정했습니다. 수사기관은 그 규정에 맞춰 김씨 사건을 수사하고 실체를 지어내려 합니다. 칼질의 동기를 따지는 게 아니라 김일성을 어떻게 보느냐 따위를 신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일성이 72년 김일성 대학교 졸업식에서 했다는 갓근 전술이라는 것까지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김씨가 김일성의 이런 교시에 따라 끈 하나를 끊어 한미일 동맹을 날아가게 만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잘하면 부친처럼 박근혜판 인혁당 사건이 나올지도 모를 일입니다. 본의 아니게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그런 접근의 의도와 타깃을 솔직하게 드러냈습니다. 엊그제 공식 논평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을 종북 숙주로 규정했습니다. 김기종이 7차례나 방북했고 통일부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됐고 헌법기관인 민주평통자문위원을 지냈고 성공회대 외래교수를 역임했는데 이 모든 것이 야당 집권 시기에 이루어졌다. 석 달 전 그가 국회 도서관에서 강당을 빌려 세미나를 한 것이나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자리에 참석한 것도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원 덕이었다. 일단 요즘 들어 위협적인 상대로 커버린 야당입니다. 지나치면 모자람보다 못합니다. 돌아가는 꼴을 보면 이 정권은 야당과 비판 세력을 종북의 우리 속에 가두려고 하는 듯합니다. 서경원 방북 사건의 빌미로 김대중 총재와 평민당 그리고 제야를 친북 내통 세력으로 몰았듯이 말입니다. 꽃놀이패도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조금만 따져보면 그때의 주인은 미국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종북몰이 게임의 판도는 미국에 돌아가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이 정부는 미국을 식민지 종주국처럼 받들고 있습니다. 야당도 종북의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미국의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미사일 방어체제 편입 등 구체적인 행동까지 나설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중국, 북한과의 갈등 또는 충돌 가능성을 감수하며 미국 본토와 일본을 지키기 위한 방어망에 우리의 돈과 물자와 인력을 들이는 사업입니다. 지나침이 어떻게 국익의 파기가 되는지 좋은 신뢰가 될 것입니다. 사실 미국 정부도 부담스럽습니다. 이번 사건이 한미연한을 미국 쪽 의도대로 풀어가는 지렛대 역할을 하는 건 불감청 고소원입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과도한 정치적 이용이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정부의 과공은 리퍼트 대사와 미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내 정치적 과세를 해소하기 위한 정략이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잃어버린 국정의 주도권을 되찾고 야당을 궁지에 몰아넣고 정보기관에 무소불위의 인권침해 권한을 부여하는 따위의 일들이 그것입니다. 사골도 적당히 우려야지. 지나치게 우리면 인성분이 많아져 뼈에 해롭습니다. 김씨의 칼질을
우리다가 국민의 가장 큰 현안인 먹고 사는 문제, 국가의 기초를 흔드는 분열과 갈등의 문제, 그리고 한미동맹과 국익을 해치지 않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을 너무 얕잡아 보지 마십시오. 알아듣겠어? 응? 이거 좀 알아듣겠어? 사드 미국 돈으로 지들이 설치하는 거 아니었음? 그럼 우리가 왜 반대를 하겠니, 인조인간아? 어? 미국이 지 돈 들여서 하는 거면 우리가 왜 반대를 하겠어? 지금 미국과 일본을 위한 전쟁 비용, 미국과 일본이 중국, 러시아랑 전쟁을 하는 비용을 우리더러 대라는 거야. 그게 사드야. 어려워요? 지금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게, 무슨 얘기냐? 지금 이번 김기종 사건의 배우는 김기종 사건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놈들이 배우다. 그러면 누구겠느냐? 바로 그 이번 사건으로 사드 설치하고 고고도 미사일 설치하게 해서 고고도 미사일 팔아먹는 놈들이 배후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비용이 몇십조 원이죠? 14조인가? 초기 비용이 7조 원인가 5조 원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사후의 관리 비용이 그래서 계속 들어가서 14조 원인가 20몇 조 원인가 들어가. 24조 원이야 14조 원이야. 그 사드 비용 좀 뽑아봐. 그게 한 번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에요. 이게 미국산 무기의 문제는 뭐냐면, 이 미국산 무기의 문제는 관리 유지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유지 관리비가 1년에 몇 조 원이 들어가. 한 개 포대 설치 비용이 2조 원. 최대 수혜국은 일본.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가져다 줄 미래를 보면 감령에 150억 달러 내라는 미 의회 보고서. 아니 그렇게 엉뚱한 얘기 하지 말고, 그 우리나라 언론으로 나온 게 있어. 사드에 앞으로 들어갈 돈이 몇 년에 걸쳐서 24조 원인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예.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야 돼. 미국산 무기들의 문제가 그거라니까. 이 사드 미사일을 팔아먹는 거. 저게 왜 일본이 이익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일본이 부담해야 되는 돈을 우리 정부가 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한테 우리가 돈 낼게, 우리가 동북아 먹는 거, 동북아에서 마음껏 자위대 활동하는 거 막지 마. 그래서 미국의 약속을 일본이 받아냈단 말이야. 그럼 일본이 돈을 내서 사드니 뭐니 미사일 방어체제 만들어야 되잖아. 그런데 그 돈이 아까운 거야. 지네가 돈 내기를 해놓고. 그래서 그걸 한국에다가 지금 강요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국내 친일파를 동원해서 사드를 우리 돈으로 해야 된다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드를 배치해 놓으면 24조 원 맞아요? 그 한번 돈 몇 조 원인지, 몇 년에 걸쳐서 몇 조 원, 사드가 들어갈 비용 얼마인지 빨리 찾아와봐. 그 돈을 우리더러 내라는 거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김기종 잡아넣어. 김기종 잡아넣고, 그놈이 진짜 이적단체의 증거를 가져와봐. 김기종이가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왜 그런 일 했는지 증거를 갖고 와봐봐. 엄한 죄 없는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자, 근데 사실 난 좀 문제라고 봐. 김기종 같은 사람을 계속 우리가 지켜본 거 빨리 신고를 해서 조치를 취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눈 감아준 거, 그게 오늘의 비극을 만든 거예요. 난 분명히 우리나라 안에 급진주의자가 있다고 생각해. 굉장히 이렇게 좀 약간 정신이 이상한 비상식적인 급진주의자들이 있어. 늘 민주주의는 그들에 의해서 위협당해. 걔네들에 대해서는요, 우리 정부가 정보를 다 갖고 있어요. 적당한 때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이 급진주의가 문제라고. 우리나라처럼 아직 민주주의 체제가 완성되지 않은 나라에서는 이런 급진주의자들의 일탈행위가 전체 대우에게 큰 손해를 끼친다는 거, 그거를 잊으면 안 된다. 좌우지간. 여기서 우리 지금 내가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쭉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미 대사를 굉장히 막 치켜세우면서 리포트가 우리 편인 것처럼 박근혜를 막 비판하고 있다.
박근혜를 비판하는 굉장히 막 그 국제관계에 대한 그 뭐라 그러나 이 두뇌가 뛰어나고 그래서 박근혜하고 거리를 두고 척을 질 거다.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주한미 대사의 역할은 뭘까? 미국의 이익을 지키는 거야. 미국의 이익을 지키는 거야. 그러면 지금 미국에게 필요한 건 뭐야? 사드야. 미국에게 필요한 건 사드 비용을 우리 정부가 내는 거야. 그걸 원해, 우리 정부, 미국 대사는 그걸 원해. 그래서 결국 사드 때문에, 주한미 대사는 우리 편일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우리 민주 세력 중에 주한미 대사가 친한파였다 그러면서 너무 치켜세운 사람들이 있어. 그것도 잘못된 태도예요. 이 사드라는 게 뭐냐 하면 미사일. 미국과 일본을 위한 미사일. 그게 사드야. 고고도 미사일이라는 게 사드인데 그 미사일을 설치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미국이 이 사드가 뭐냐고 자꾸 질문이 들어오니까 잘 들어. 사드가 뭔지 마지막으로 설명할게. 잘 들어. 미국이 내가 지난주 목요일 날도 설명했잖아. 해당 당일날. 다시 한번 설명하면 미국은 이 유라시아 대륙에 대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서유럽이나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들이야. 그리고 이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들은 사실 미국을 은근히 무시해. 은근히 무시하지만 협조해. 서로 이렇게 상호 협조하는 체제야. 그런데 이제 미국에게 경쟁자는 누구냐? 러시아하고 중국이야. 왜냐? 이 러시아는 옛날부터 계속 중동 지방에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그랬어. 2차 대전 이후로 지속적으로 이 아라비아 지방에 이제 서남아시아, 우리는 서남아시아라고 부르는 혹은 중동이라고 부르는 이란, 이라크, 요르단 이런 데 있잖아.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에다가 소련은 계속 하는 건 뭐야? 그 서남아시아에 있는 대량 원유가 소련의 손아귀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국제 유가를 누가 주물러? 소련이 주물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은 그걸 억제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소련과의 이 얘기도 지금 생각났네. 그래서 이 소련이 그러니까 구소련 지금의 러시아가 중동 지방으로 확장되는 걸 막는 게 이 미국의 목적이야.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지방을 두고 지금 러시아하고 한판 붙고 있는 중이지. 그 다음엔 중국이야. 중국과 러시아가 만나는 국경지대에 있는 우리 한반도. 이 한반도를 놓치면 동북아 지역이 완전히 중국과 러시아에게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그럼 일본은 섬이기 때문에 실제로 일본을 아무리 전진기지로 한다 그래도 대륙에 대한 영향력이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미국은 요 동북아에서의 영향력과 중동 지방에서의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 이 전쟁은, 미국의 전쟁은 러시아와 중국을 향한 전쟁인 거지. 서쪽으로 러시아랑 싸우고 동쪽에서 중국이랑 싸우는데 그 필요한 체제가 바로 뭐예요? 요 일본의 MD 체제야. 중동 지방에는 IS라는 가상의 적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 가상의 적을 막 이 메이저 언론에다 띄워가지고 이슬람 세력을 죽여야 된다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고, 우리 동북아 지역에서는 김정은이라는 괴물을 죽여야 된다는 논리로 MD 체제를 만드는 거야. MD 체제가 뭐냐? 미사일 방어 체제야. 그러면 미사일 방어 체제라는 게 뭐냐?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이게 지구가 동그랗잖아. 지구가 동그랗기 때문에 이 중국과 러시아가 맞닿아 있는 한반도 북부에서 거기서 미사일을 쏘면 미국 본토로 미사일이 빨리 날아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북반구를 딱 건너서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워싱턴도 공격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다 북반구에 몰려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미국으로 가는 그러니까 미국으로 러시아나 중국에서 미사일을 쏠까봐 그걸 중간에 한반도에서 중간에 가는 미사일을 요격해서 격추시키는 미사일, 그게 MD 체제야. 그게 미사일 체제, 미사일 방어 체제. 미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 방어선을 일본과 이 한반도에 만들겠다. 그게 MD 체제인데, 그러려면 어마어마하게 비싼 미사일을 사다가 배치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미사일을 사다가 배치하는데 돈이 엄청 들어가잖아. 근데 지금 미국이 거덜이 났어. 부시가 이라크에다가 쓸데없이 전쟁을 7년, 10년씩 하느라고 국고를 다 탕진을 한 거야. 그래서 오바마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 미사일 방어 체제는 계속 그 공화당 지지자들이 만들어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너는 대통령이 돼갖고 본토에 대한 위협을 방치하느냐. 그러니까 MD 체제는 만들어야 되는데 미국에 돈은 없고 그러니까 일본한테 돈을 대라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이 아베가 좋아. 우리가 미사일 방어 체제 우리 돈으로 만들 테니까 대신 우리 자위대를 마음껏 움직일 수 있게 해줘. 그래서 한반도에도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출병할 수 있게 허락해. 그래서 허락을 했어. 그래서 미국이 일본한테 그걸 허락을 해준 거야. 그래서 지금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아베가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장악한다는 거야. 그게 아베의 계획이야. 그래서 일단 자위대가 움직일 수 있는 허락은 받아놓고 그럼 일본이 돈을 내야 되잖아. 근데 일본이 그 미사일 비용이 아까운 거야. 그 이미 미국은 허락을 했고 자위대는 지금 마음껏 자유로워졌고 그럼 이제 그 돈을 누구한테 덮어씌워? 한국에다 덮어씌우기 위해서 우리 한국에다가 사드라는 고고도 미사일을 니네 돈으로 만들어 라고 얘기하는 게 사드야. 이해가 돼? 사드가 뭐냐고 질문했던 인간들 이해가 돼? 그런 거야. 지금 이 김기종이라는 약간 그 정신 이상자를 이용해서 누군가 뒤에서 배후 조정을 했다면 누구겠어? 누구겠어? 이번 일로 사드를 설치해서 이익을 보는 놈들 그들이 수석거렸겠지. 기가 막히는 상황이야 지금. 배후는 누구냐? 이득을 보는 자들이다.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면 주한미 대사는 누구 편이라는 거야. 주한미 대사를 무조건 민주주의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자들이 그 주한미 대사가 그 남한의 민주주의를 위해 박근혜랑 싸워줄 거라고 생각해. 절대 그렇지 않아. 주한미 대사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박근혜랑 싸워줄 거다. 그 또한 사대주의야. 그것도 사대주의라고. 미국의 대사는 철저히 미국의 이익을 우선해요. 그러면 미국 대사는 그럼 나쁜 놈입니까? 아니죠. 미국 대사는 나쁜 놈은 아니야. 다만 자기네 나라의 애국자일 뿐이야.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돼? 우리는 모두를 이용해야 돼. 미 대사도 이용해야 되고 중국과 러시아도 이용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국민의 이익을 지키는 게 목적이야. 우리의 세금을 지키는 게 목적이라고. 자, 그렇다면 지금 주한미 대사가 제일 두려워하는 건 뭐냐? 반미 감정이야. 이번 일로 사드를 설치해서 사드의 설치 비용이 굉장히 비싸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뭐야? 경제적인 위기 그리고 복지 비용의 축소야. 지금도 홍준표가 애들 밥 먹일 돈 600억을 안 내겠다는 거 아니야. 경남 지역의 애들 무상급식 비용 600억 돈 없다고 안 내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몇십조 원짜리 미사일을 사라는 거야 우리한테. 자, 홍준표가 내년부터인가 다음 달부터인가 무상급식 안 하겠대. 그래서 가장 가난한 애들이 가난을 증명하면 밥을 주고 그 이외의 애들은 스스로 급식비를 내라는 거야. 4월 달부터. 지금 대한민국의 복지 비용이 계속 줄어들어서 지금 애들은 근데 그 문제는 뭐라 했어요? 무상급식 문제. 가난을 입증해야 된다고. 근데 그 가난을 어떻게 입증할 거야? 서류상? 서류상 아버지가 아무런 가치 없는 지하 단칸방만 갖고 있어도 그 소유가 있어도 밥 안 나와. 생활보호 대상자가 아니라서. 어떡할 거냐고. 그만큼 대한민국에 복지 비용이 없는데 그 국민 세금 얻어서 복지 비용 한다더니 돈을 어디다 쓰고 애들 밥을 못 먹여. 그러면서 지금 일본과 미국을 위한 수십조 원짜리 미사일을 사? 누구를 위한 미사일인데? 그 미사일은요 여러분, 내가 아까 얘기했지, 중국과 러시아에서 미국 본토로 날아가는 미사일이야. 내가 지구본을 갖고 와서 설명할게. 이게 미국 본토예요. 이게 미국 본토고 이게 지금
중국이고, 이게 지금 중국이고, 이게 러시아야. 중국과 러시아가 이 지점에서 어디로? 미국으로 미사일을 쏠 때, 이걸 어디에서? 여기 우리 한반도에서 날아가는 미사일을 쫓아가서 요격을 해서 맞추겠다. 이런 내용이야. 그게 지금 MD 체제예요. 그러면 지금 이 미사일은 북한하고 관계가 있냐 없냐? 미사일의 이름이 고고도 미사일이야. 이건 북한하고 관계 있는 돈이 아니라고. 이 미사일은 북한하고 아무 관계 없는 미사일이야. 근데 우리 국민들은 미국이 북한을 막아주기 위해서 있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근데 미국이 이 땅에 있는 이유는 북한을 막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고.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와 일본에다가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하는 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는 중국과 러시아와 경제 규모를 늘려야지 먹고 살 길이 트이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가 무역 의존도가 제일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무역 의존도가 제일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야? 중국이야. 중국 다음이 러시아고 그 다음이 중동이야. 무역량은 그만큼 그쪽이 더 많아. 실제로 미국에서 한국산 많이 써? 많이 안 써.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한인 상점에서 음식 사다 먹지. 미국으로 실제로 우리가 수출하는 게 많지가 않아요. 뭐 자동차 수출하잖아요. 수출 아니야 그거. 미국에서 지금 투싼도 돌아다니고 그랜저도 돌아다니고 우리 한국차 많이 돌아다녀. 그거 다 누가 만든 거야? 미국에서 만든 거야. 한국에서 만든 차가 아니야. 미국에다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미국에 공장 만들고 거기서 만들어서 파는 거야. 남한의 노동자들에게 돈 한 푼 안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 미국이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주는 도움이 별로 없어. 우리나라한테 문제 많은 미국산 소고기나 사 먹으라고 지랄하고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무역 규모가 4위인가 5위인가 그래.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무역에서 절대적이지 않아. 그렇지만 중국은 절대적이야. 중국과의 무역이요. 예. 중국과의 무역이 우리 남한의 중소기업들에게는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 일본의 아베의 야망과 그 다음에 미국 공화당의 미친 짓 때문에 왜 우리가 그 생돈을 내면서 복지 비용을 포기해야 되냐고. 자. 문자가 왜 이렇게 많이 와? 됐어. 다 봤어. 자, 그래서 이 중요한 얘기들은 이제 이 사드까지 다 됐지. 다 됐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선택해야 돼요. 우리 국민들이 무엇이 더 국익이냐를 생각해야 돼. 지금 휩쓸려서 주한 미국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린다. 미국이 우리를 보호한다. 그 생각에 매달리는 건 친명배금 정책하고 똑같아.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키겠다고 청나라를 배척했다가 철저히 온 나라가 전쟁터가 됐던 그 광해군 그 인조의 실패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반복할 거냐? 근데 우리 국민들 중에 아직 무식한 국민이 다수기 때문에 못 알아들을 거야. 못 알아듣겠죠. 자, 벌써 시간이 5시. 큰일 났습니다. 아직
못 다룬 내용들이 있는데 내일 할까? 김영란법에 대해서 다룰 게 있는데 그러면 이건 내일 하자. 요거는 요건 그냥 간단하게 언급했으니까 넘어가고 하나만 더 할게요. 간단한 거 하나만. 뭐냐? 박 대통령 이번에 중동에 순방을 갔잖아. 그래가지고 뭐 2천억 무슨 의료 계약을 했다며. 2천억짜리 계약을 수주했다면서 막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다며. 그런데 그 계약한 회사가 실체가 모호한 회사래. 이거 누가 하던 짓이야? 이명박이 하던 짓이잖아. 이명박이 딱 지금부터 5년 전에 그렇게 떠들고 다녔잖아요. 자원외교 한다고. 그래서 뭐 몇백억의 경제효과, 몇백억의 수출효과. 아까도 뭐 500억짜리 뭐 수출 성과를 냈다는데 그게 산출 근거가 없대. 정부에다 물어봤더니 정확한 근거 없지 500억의 수출 효과를 낸다고 발표했다는 거야. 그리고 그 2천억의 수출 계약 요거 한번 같이 볼게요. 지금 막 종편에서 막 이게 또 이제 이 약간 무식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노리는 뉴스인 거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막 종편에서 이렇게 떠들면 아이고 우리 박근혜가 정치 잘하네 이러잖아. 잘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는 할머니 할아버지용 뉴스야. 2천억 수출 계약 상대 사우디 제약사 실체 모호. 실체를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예. 생산 판매 실적이 없는 군소 작은 제약사이고 박 대통령 순방에 맞춰서 의료 계약을 했고 그런데 정부에서는 가장 큰 회사라고 설명을 했는데 현실과 다르다. 보령제약이나 종근당 등 국제제약사는 정부 소개로 의존해서 실태 파악을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검증은 기업의 몫이라고 하면서 발을 뺐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2천억 사우디 의료 수출과 관련해 정부가 국내 제약업체한테 소개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제약사는 의약품 생산 판매 실적이 전혀 없는, 의약품을 생산한 적도 없고 판매한 적도 없는 신생 군소 제약사인 걸로 확인이 됐고 정부는 이 제약사의 투자 여력과 신뢰도, 영업력에 대한 기초적인 검증조차 하지 않고 국내 제약업체의 의약품 수출 계약 파트너로 주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약 분야의 사우디 진출 소식을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일정에 끼워 맞추려고 현지 업체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마저 소홀히 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9일 한겨레의 취재 결과 국내 제약업체 4곳과 2천억 원대 의약품 수출 및 계약 공장 건설 계약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사우디 SPC사는 실제 막 1년을 넘긴 신생 제약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2천억대 사우디 의료 수출에 관한 정부 발표가 나온 지난 4일 보건복지부 해외 의료 진출 지원과 관계자가 SPC는 현지 제약사인데 그쪽에서 가장 큰 회사라고 설명한 것과는 달리 전 세계 기업 정보망인 콤파스나 후버스에도 이 업체명은 등록되지 않았다. 물론 대한무역투자공사 코트라의 중동부문 고객업체 명단에도 없다. 사우디 안에서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실적도 전혀 없다. 그 밖에 SPC사의 주요 주주 구성이나 인력 규모, 구체적인 재정 현황 등도 전혀 알려진 게 없다. 2천억 원대 의약품 수출 계약의 당사자인 국내 4개 업체도 이 업체를 제대로 모르기는 마찬가지다. SPC사와 항암제 등 4개 품목에 관한 수출 양해각서를 맺었다는 한 제약업체 관계자는 지난 5일 SPC는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 개념으로 쉽게 말하면 일종의 프로젝트 이름이라고 말한 뒤늦게 정부 쪽에서 다시 확인해보니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라 실체가 있는 회사라고 알려왔다. 또 제약기업 4곳 가운데 유일하게 이 업체와 실제 계약을 맺은 BC월드 제약은 금융감독원에 이 업체와 맺은 계약 내용을 공시하며 왜 이러지? 왜 나갔다 들어왔다 하지? 별들의 본향님 지금 얼려놨어요?
자꾸 나갔다 들어왔다 하시면 강퇴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예. 뭔가 문제가 있나 본데? 별들의 번향님. 지금 왜 자꾸 왔다 갔다 하세요? 아, 추천한다고? 아, 난 또, 하마터 또 강퇴할 뻔했네. 아, 자꾸 왔다 갔다 하냐고! 추천하느라고. 죄송해요. 별풍선 많이 주고 강퇴당할 뻔했잖아. 추천한다고 또 왔다 갔다 하다가. 미안합니다. 예, 미안해요. 자, 그러면 우리 있던 거 마저 읽을게요. 예. 열혈팬이라서 티가 났구나. 예. 중복은 안 된다니까 그만하세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이 회사는 정부 쪽에서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페이퍼 컴퍼니라고 그러더니 다시 확인해 보니까 실체가 있다는 둥 잘 알지도 못하는 회사야. 그래서 금융감독원에 이 업체와 맺은 계약 내용을 공시하며 SPC 옆에 괄호로 AI 오술 메디칼 CEO라며 다른 업체의 이름을 표기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이 업체는 SPC의 관계사로 같은 회사가 아니다. 또 다른 제약업체 관계자는 사우디 국영 제약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SPC는 민간 기업이다. SPC에 대해 알려진 사실은 많지 않지만 이 업체와 계약을 맺거나 양해각서를 주고받은 국내 제약업체는 대체로 정부가 소개한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태도다. 김민권 종근당 부장은 정부가 중개한 것이라 사업이 위험하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유영중 중해제약 홍보부장도 이 업체의 신뢰도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가 있는 것 아니냐, 라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정부를 믿고 있다는 얘기야. 문제는 국내 제약업체의 이런 기대와 달리 정부가 SPC사의 투자 여력과 영업력 등에 대한 검증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과연 이 업체가 2천억 원대 제약 비즈니스를 맡을 능력이 있는지 정부도 국내 제약업체도 알지 못한다는 뜻이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해외 의료 진출 지원과장은 9일 SPC의 자본 규모나 영업력, 신뢰도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증이 이루어졌느냐는 물음에 국내 제약업체를 그쪽과 브릿지해 준 것은 맞지만 정부 차원에서 검증해 본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해당 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은 계약 당사자인 개별 제약업체가 하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이야. 이게 이제 순진한 할머니 할아버지, 세상 물정 모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속이는 용어로 뽀대는 지가 내고 피해는 제약업체가 보겠죠? 그러면 이 제약업체는 이 피해액을 우리 일반인에게 파는 약값을 올려서 메꾸려고 하겠죠. 이야. 심각한 문제야 이거. 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냥 이런 걸 모르잖아요. 인터넷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냥 무조건 믿는 거지. 종편 보면서. 큰일 났네 이제. 에휴, 어떡하겠습니까. 이게 우리 국민의 수준인걸.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했어. 여기까지는 했고. 자, 그럼 이제 내일 내가 이제 2가지를 할 거예요. 내일 2가지를 할 건데 내일이 며칠이야? 3월 11일에 지금 김영란법에 대해서요. 예. 우리가 이 김영란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된다. 무슨 얘기냐? 내일 합시다. 예, 내일. 우리가 이제까지 김영란법이 언론에서 너무 욕을 하니까 굉장히 나쁜 법으로 알고 있잖아. 그런데 사실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 당연히 오가던 뇌물을 이제 중단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법인데,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단점만 막 부각을 시켜갖고 사왔어. 잠깐만 교복 입은 거 보여주면 안 되겠다. 예. 김영란법이 보여주면 안 돼. 예. 깜짝이야. 예. 김영란법에 대해서 우리 예.
나쁜 얘기만 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다. 예. 자자자. 진정들 하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예. 그래요. 예. 아니 이 학교가 옛날에 내가 이 동네 있을 때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있던 학교예요. 근데 학교가 굉장히 좀 정갈한 예, 학교가 정갈해. 그리고 교복을 아이들이 투표로 정했대. 애들이 교복을요, 이 교복이 내가 봐도 참 너무 괜찮아. 진짜 세련되고 너무 예쁜 교복인데, 이 교복을 애들이 투표로 정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학교 학풍이 참 괜찮은 학교 같아. 그래서 정말 다행이야.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좀 인트로가 길어가지고, 막 어떤 시청자들이 인트로가 길어서 못 듣겠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인트로가 길어서 못 들을 것 같으면 안 들으셔도 돼요. 예. 인트로가 길어서 못 듣겠으면 안 들어도 된다고. 이 방송은 인트로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방송이에요. 예. 인트로를 해야 이 시사 내용으로 상처받는 사람이 줄어드는 방송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인트로에 대한 불만 있으면 안 들으셔도 됩니다. 예. 예. 하여튼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가만히 있어보자. 오늘 뭘로 마무리를 해드릴까? 내가 인트로가 없다는 얘기는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인트로를 챙겨드릴 수 없다는 얘기야. 사실 이 방송은요 인트로를 위해서 하는 방송이에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뉴스라는 게 사건 사고라는 게 너무 잔혹하기 때문에 그 잔혹한 뉴스만 계속 보면요 사람의 마음이 딱딱해져요. 딱딱해지고 무뎌져. 그래서 분노해야 될 때 분노하지 못하고 공의로운 것을 공공의 의를 찾아야 될 때 방향을 잃게 되는 거야. 언제나 우리가 인간이라는 초심을 버리면 안 돼. 그래서 망치부인은 인트로를 중시하는 방송이에요. 우리가 인간이라는 거,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되는 인간이라는 것을 계속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트로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망치부인한테 시사방송만 듣고 싶어서 왔다. 그럼 좀 늦게 오셔도 되고요. 인트로가 너무 길어서 방송 못 듣겠다 이런 얘기는 텔레그램으로 하시면 삭제합니다. 예, 저 차단할 거예요. 인간은 그러면 우리는 언제쯤 좋은 세상에 살아요? 여러분 우리 인류는요 공동체를 구성하고 살아오는 동안 한 번도 편했던 적이 없어요. 저 구석기 시대에는 동물들을 사냥하기 위해서 엄청 고생을 했고 또 이 혹한의 날씨하고 싸워서 그 수렵 채집을 해서 먹느라고 개고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농경시대가 왔을 때는 농사 짓느라고 개고생을 했고, 예. 농사를 지어놓은 걸 권력자들이 다 뺏어가서 또 고생을 했고, 왕조가 바뀌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고생을 했어요. 인간이 고생을 안 한 적은 없어. 그러나 언제나 인간은 사랑을 했고, 언제나 인간은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늘 보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갖게 됐고, 비행기를 갖게 됐고, 그리고 환경의 중요성을 아이들에게 교육하게 되었죠. 인류는 한순간도 편했던 적은 없었어. 하지만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발전해 왔어요. 때때로 인류의 역사가 뒤로 후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후진하는 건 그걸 뭐라 그러나 성을 쌓을 때 토성을 쌓는 방법이 흙을 막 쏟아부어. 이만큼 키가 크잖아요. 그걸 터밟기를 해. 계속 밟아. 공이질을 하면서 계속 밟아요. 이만큼 쌓아놓은 흙을 다시 납작하게 만들어. 근데 그만큼 납작하게 만들어야 토성이 무너지지 않는데요. 그렇게 진시황이 쌓은 만리장성이 아직도 터가 남아있다는 거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역사가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후퇴하는 게 아니야. 다져지는 거야. 어떤 우리에게 이제 시련이 닥쳤을 때 많은 사람이 절망하고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련은요,
연단을 위한 거래요. 연단이라는 게 뭐냐 하면 좀 더 강하게 만드는 거. 보검은 불 속에 수천 번 들어가서 달궈지고 수만 번 두드려 맞아야 보검이 된대잖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명검이 되기 위해서, 보검이 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불 속에 들어가고 망치질을 당하는 그런 단련받는 중이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인류의 역사는 승자와 패자가 있었습니다. 승자는 늘 포기하지 않는 자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가 승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길 가능성이 안 보이니까 그만 포기하시겠습니까? 이기기 어려운 싸움이니까 이길 때까지 절대 이 싸움을 끝내지 않으실 겁니까?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계란이 깨집니다. 하지만 낙숫물이 바위에 떨어져 온전히 자기를 버리면, 그렇게 천방울 만방울 억방울이 떨어지면 바위는 뚫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원래 길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다녀서 길이 되었다고 하지요.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절망입니까? 희망입니까? 포기입니까? 승리입니까?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답니다. 저는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포기하지 않는 쪽을 선택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버티면, 존나 버티면 언젠간 이기게 돼 있거든요. 망치부인과 함께 가실 준비가 되신 분 손? 망치부인과 같이 망치부인이 있다면, 망치부인과 함께라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 그런 사람 손? 존나게 버티는 겁니다. 지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약한 모습 보여서 대단히 죄송했고요. 예, 제가 3월 23일 날 좀 더 재밌는 방송, 좀 더 내용 있는 방송을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물론 이번 주 방송합니다. 예, 내일 방송할 거고요. 모레는 3월 12일에는 지금 제가 또 일정이 생길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여러 가지를 좀 준비 중에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3월 23일 망치부인의 그 시즌 9을 기대해 주시고요. 이번 달은 내가 좀 파행 방송 있을 거라 그랬잖아. 이해 좀 해주시고. 자, 내일 방송하니까 내일 늦지들 않게 오세요. 예.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내일 또 합시다. 오늘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후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 감사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초콜릿으로 망치부인이 불타는 10미닛을 만들고 있고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스티커로는 천명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별풍선으로 망치부인의 딸내미에게 따뜻한 닭고기를 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추천해주신 3056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내가 4000개 하라는 얘기를 안 했구나. 아, 내일은 4000개 도전? 예. 녹음하고 녹화하신 여비고님, 그리고 저기 우리 누구야, 여비고님, 참사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거 벌써 3시간째인데 이 녹화가 되고 있네. 예, 고생들 하셨고요. 각 방에서 고생하신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습니다.